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어디 가나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저의 집은 아버지가 특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셨고 엄마가 시장 간판대에서 채소 같은 것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가난한 흙수저 집안이었는데 제가 가끔 장사하는 엄마 따라 시장에 가면 시장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고 예쁘다고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어이고 어쩜 이렇게 인형같이 생겼냐. 오밀조밀 예쁘게도 생겼네. 너 크면 미스 코리아 꼭 나가라. 지는 따놓은 탕상이다. 아유 미스 코리아 돼봤자 팔자만 드세지. 그저 여자는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가면 그게 최고다. 돈 많은 부자 신랑 만나서 사모님 되면 네 엄마 시장 바닥에서 장사 안 해도 되고 좀 좋아. 무슨 소리야. 미스코리아 되면 좋지. 미스코리아 되기만 해봐. 당장에 부잣집에서 서로 며느리 삼으려고 연락 오고 난리지. 그때만 해도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만 잘 가면 인생 꽃길이 쫙 펼쳐진다고 믿던 시대였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생각이 좀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아유, 다들 시끄러워. 우리 딸은 미스코리아 그딴 거 안 해. 공부 잘 시켜서 서울대 보낼 거야. 다들 말 조심해. 아이고, 계집애를 서울대는 보내서 뭐하게. 서울대 법대 보내서 판검사 만들 거니까 그렇게들 알아. 우리 딸은 남편 밑에서 살림이나 살게 안 만들 거야. 뭐가 부족해서 남편 그늘에서 남편만 보고 살아? 지가 능력 있으면 지 하고픈 대로 멋대로 하고 사는 게 좋지. 안 그래? 엄마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저 서울대 타령은 그냥 하는 농담이나 지나가면서 하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신념이자 오직 단 하나의 인생 목표였어요. 엄마는 제가 서울대만 갈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기세였지요.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엄마의 말이 저에게 어떤 암시를 준 건지 혹은 완전히 세뇌가 된 건지는 정확히 몰라도 저는 가진 것 배운 것 없는 부모 밑에서도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전교 1등을 독차지하는 우등생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서울대의 문턱은 높더군요. 견들이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해봐야 강남 한복판 애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보기 좋게 서울대를 떨어지고 엄마에게 큰 좌절과 실망을 안겨드리고 말았죠. 그래도 다행히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대에 추가 합격하면서 겨우 엄마의 길을 세워드릴 수 있었어요. 그 좋은 대학을 등록금 한 푼 안 내고 장학금으로 들어갔어. 과 수석을 했다니까? 이제 탄탄대로지 뭐. 졸업만 하면 대기업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줄을 쫙 설 거라고. 아이고 효녀네 효녀야. 부럽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딸을 잘 낳았어? 얼굴 예쁘지 머리 좋지.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엄마야 아빠야? 닮긴 누굴 닮아? 말 조심해. 아니 왜? 자식이 부모 닮는 게 당연하지. 쓸데없는 소리 마라. 우리 딸은 엄마도 아빠도 안 닮았어. 아무렴 닮지 말아야지. 지 엄마 아빠처럼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인생 종치면 절대 안 되지. 우리 딸은 저기 높은 곳에서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거야. 좋은 집에서 편히 살면서 좋은 직장에 돈도 많이 벌고 외국으로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 거라고. 그래도 왜 그런 말 있잖아.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고. 너 진짜 그 입 안 다물래? 한 번만 더 그 방정 맞은 주둥이 놀려봐. 아주 한 땀 한 땀 꿰매버릴 테니까. 그러나
저는 또 한 번 엄마를 실망시켜드리고 말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남자가 생겨서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며칠을 알아눕기까지 하셨어요. 남편은 같은 과 2년 선배였는데 키도 크고 말끔하고 젠틀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입학하자마자 절 콕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입생 중에 제가 제일 예뻤다나 뭐라나요? 남편과 전 제 결혼을 결사반대하는 우리 엄마 먼저 설득하기 위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지은 지 30년도 넘은 지저분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제 형편을 보고 남편은 조금 놀라는 눈치더군요. 그렇지만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았어요. 그날 남편은 엄마에게 단 한마디로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어머님, 은정이 임신했습니다. 뭐래, 임신? 죄송합니다. 제가 애 아빠니까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엄마는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어려운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붙어놓고 졸업도 하기 전에 임신부터 하면 어떻게 해? 뭐가 그렇게 급해서 남편 그늘에 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하면서 멋지게 살길 바랬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죄송해요, 엄마. 엄마는 결국 항복하고 저희의 결혼을 승낙해 주셨어요. 물론 당연한 일이었지요. 딸이 임신했다는데 결혼하지 말라는 부모는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결혼 승낙을 받고도 제 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사실 임신 얘기는 거짓말이었거든요. 아까 진짜 깜짝 놀랐어. 뭐야, 갑자기 그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 뭐? 임신했다는 거? 미안. 너랑 상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도 그 덕에 쉽게 허락받았잖아. 그럼 됐지 뭐. 그치만 부모님을 속였다는 게 마음에 걸려. 나 때문에 너무 실망 많이 하셨어. 부모님께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임신이야 진짜 해버리면 되지. 뭐가 문제야. 애는 당장 오늘이라도 가질 수 있어? 그럼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 안 그래? 저는 남편 말대로 덜컥 아이부터 갖게 되었어요. 지금 와 생각해보면 얼마나 철이 없었던지요. 하지만 그때 저는 남편 말이 하늘인 줄 알고 남편만 믿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모든 걸 맡겨버렸죠. 그리고 남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집이 너무 으리으리한 겁니다. 여기가 오빠네 집이라고? 응, 들어가자. 잠깐, 왜 미리 말을 안 했어? 부자라고? 미리 말했으면 왜? 뭐가 달라져? 부모님이 나를 허락해 주실까? 집안 차이가 너무 나잖아. 나처럼 가난한 집 딸을 며느리로 받아주실 리가 없을 것 같아? 아니야, 괜찮아. 우리도 원래는 가난했어. 우린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았는걸. 남편 말에 의하면 남편네 집안은 남편이 어릴 때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었는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졸부 알지? 졸부. 우리 엄마 아빠가 딱 그래. 걱정할 거 없어? 그치만 아무리 생각해도 날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펄쩍 뛰면서 반대를 하시더군요. 뭐? 아빠는 백수고 엄마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한다고? 아휴 싫어. 절대 안 돼. 난 그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없이 사내는 싫다. 뭐가 싫어. 가난한 집 서정이야. 엄마가 제일 잘할 거 아냐. 서정 좀 봐줘요. 이놈 자식이 뭐라는 거야. 내가 가난한 집 사정을 어떻게 알아? 아이 몰라. 난 결사반대야. 나는 태생부터 잘 자란 진짜 금수저 집안이랑 사돈 맺을 거야.
딱 보니까 반반한 얼굴 가지고 남자 꼬시는 재주가 있나 본데 내 아들은 거기에 넘어갔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 안 나보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어. 왜? 뭐가 소용없어? 너 설마? 맞아. 엄마가 이렇게 나올까봐 일부터 저질렀지. 뭐야? 그럼 임신이라도 했다는 거야? 네가 말해봐. 입이 있으면 네가 얘기해보라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뭐, 어머니? 진짜 못 말리겠다. 애부터 배 가지고 와서 어머니 하면 내가 이 결혼 허락할 줄 알았어? 엄마, 진정하셔. 나는 죽어도 은정이랑 결혼할 거니까 엄마 아들 죽는 꼴 안 보려면 허락하는 게 좋을 거야. 아유, 내 팔자야. 어머니는 한동안 불같이 화를 내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역시 시댁에서도 뱃속에 애가 큰 무기가 된 셈이죠. 남편과 전 배가 더 나오기 전에 서둘러 식을 올리고 신접 살림을 차렸습니다. 어렵게 승낙받고 한 결혼이니만큼 더욱 잘 살아야겠다 다짐했죠. 저 때문에 큰 실망에 빠진 엄마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5년 만에 남편이 바람이 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바람이 난 상간녀는 저보다 2살 어린 대학생이었는데 알고 보니 준재벌급 금수저 집안의 외동딸이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드디어 어울리는 집안과 서돈맺게 됐다며 제 앞에서 대놓고 좋아하시고 남편은 부잣집 사위가 돼서 그 집 사업 물려받을 생각에 들떠있더라고요. 전 어떻게든 이혼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그 여자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와 만날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웬 앳된 여자가 나와 앉아있더군요. 저 강소영 씨죠? 생각보다 많이 어리시네요. 언니보다 2살 어려요. 저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언니 동생 할 사이는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편한 대로 불러요. 근데 저 너무 놀랬어요. 언니 정말 미인이시네요. 세준 오빠가 왜 언니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정말 내 남편이랑 결혼할 거예요? 저 언니 남편 정말 사랑해요. 정말 죄송해요, 언니. 그 사람 사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헤어지는 게 나아요. 내 남편 그쪽이 인생을 걸 만큼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소영 씨도 내 남편이랑 잘해보겠다는 생각 바로 건들 거예요. 아니요. 저 안 들을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언니가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 보니까 답 나오네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상간녀를 찾아와서 헤어지라고 뜯어 말릴 정도면 저보다 뺏기기 싫은 남자라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남편의 강압적인 이혼 요구를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심정으로 4살 배기 어린 딸만 데리고 시댁을 나왔죠. 친정에는 이혼 사실을 알리지도 못한 채 결국 부모님과도 연을 끊고 말았어요. 엄마의 실망한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파출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딸과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군요. 오직 딸 하나 잘 키우겠다는 생각 하나로 몸이 부서져라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절 닮아 영특하고 똑똑한 딸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예전에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 했던 시장 아줌마 얘기가 생각나더군요. 엄마는 그 얘기 듣고 펄쩍 뛰면서 화를 내셨지만 결국 그 아줌마 말이 맞았어요. 저는 예전에 우리 엄마랑 똑같이 딸 하나 잘 키우는 걸 목표로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죽어라 일하면서 딸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았더니
보답을 받는 날도 오더군요. 어느덧 성인이 된 제 딸이 서울대 법대를 합격하더니 사법고시도 한 번에 척 붙었거든요. 이제는 행복한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죠. 그러나 제 인생에 꽃피는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봄은커녕 제 삶을 통틀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날은 사실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시까지 한 번에 합격한 제 딸이 드디어 판사가 되는 날이었거든요. 딸의 판사 임용식에 참석하기 위해 꽃다발을 사서 대법원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김유진 씨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제가 유진이 엄마인데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저 지금 병원으로 좀 와주셔야겠는데요. 병원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김유진 씨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요? 네,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딸은 오늘 판사 임용식이라 대법원에 갔는데 걔가 왜 병원에 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따님 위독한 상태예요. 당장 오세요 빨리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유진 어디 있어요? 이 병원으로 실려왔다고 하던데 제가 김유진 오빠예요. 우리 유진이 좀 찾아주세요. 울부짖는 저를 간호사가 통제구역으로 데려가더군요. 그곳에는 몸에 알 수 없는 관과 기계 장치들이 주렁주렁 달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어서 얼굴 확인은커녕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이 사람이 우리 유진이란 말이에요? 네, 김유진 환자분 지금 의식이 없어요. 여기서 기다리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환자 상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퉁퉁 부은 팔에 붙은 환자 식별용 팔찌에 분명히 김유진이란 이름이 써 있었지만 여기 누워있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내 딸 김유진이 아니었어요. 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봐요. 무슨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내 딸은 오늘 아침에 멀쩡하게 웃으면서 집을 나갔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우리 딸 판사 되는 날이야. 사법연수원에서 그 어려운 공부 다 끝내고 오늘 판사 임용식이라고요. 근데 내 딸이 왜 여기 누워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은 내 딸이 아니야. 우리 유진이 어디 있어요? 유진아, 유진아. 저는 응급실을 떠나가라 유진이 이름을 외쳐 불렀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라는 사람이 통제구역으로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여기서 손 안 피우시면 환자한테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지금 환자는 머리 쪽에 큰 충격을 받아서 두개골 골절이 조금 있고요. 뇌에도 손상이 있어 보여요. 네? 얘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앤데 뇌 손상이라니요? 정확한 건 환자가 깨어나 봐야 아는데 일단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요. 안타깝지만 지금 환자분은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뭐요? 식물인간이라고요? 하늘이 무너진들 이보다 더 원통할 수 있을까요? 판사 임용식에 간다고 집을 나선 딸이 식물인간이라니요. 그 어렵고 힘든 공부를 마치고 이제 막 노력의 결실을 손에 넣으려는 순간이었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들고 만 것이죠. 그럼 우리 애는 언제 깨어나나요? 깨어나기는 하는 거죠. 기다리면서 상태를 지켜봐야죠. 영양 공급하고 욕창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의식이 없이 축 늘어진 유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고, 유진아, 네가 왜 여기 누워있니? 이게 딱 대법원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엄마가 이렇게 큰 꽃다발도 사왔어. 너 꽃다발 받고 싶다며? 유진아, 얼른 일어나. 울면서 오늘 아침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내 딸의 운명이 이렇게 가혹하게 망가져버린 건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더군요.
별다른 게 없는 아침이었어요. 그냥 임용식 날이라 아침부터 좀 감격스러워서 딸아이 손을 잡고 조금 울었죠.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그 어려운 걸 진짜로 해냈구나. 못난 엄마라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결국 해냈네.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가 고생 많았지. 내가 무슨 고생이야. 나는 그냥 편하게 앉아서 공부만 했는걸.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 없었으면 못 해냈어. 고마워요, 엄마. 이제 파출부 일도 그만두고 좀 쉬어요. 왜? 집에서 놀면 뭐하니? 운동 삼아 슬슬 다니는 거야. 넌 신경 쓸 거 없어. 엄마 고생하는 거 다 싫어. 이 손 좀 봐. 요즘 이렇게 손 고친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부터 내가 잘 모실 테니까 엄마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라니까. 정말 엄마 진짜 놀아도 돼? 그래, 운동도 하고 노래교실도 다니고 그림도 배우고.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 내가 전부 다 하게 해줄 테니까. 어쩜 말만 들어도 꿈만 같다. 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이런 날이 진짜 오긴 오는구나. 어머, 내 정신 좀 봐. 너 붙잡고 너무 오래 떠들었나 보다. 얼른 나가야 하잖아. 그래야지. 나 먼저 대법원에 가 있을 테니까 엄마도 이따 임용식에 늦지 말고 와. 그래. 걱정 말고 얼른 가. 금방 뒤따라 갈게. 이따 봐요, 엄마. 참, 그리고 나 꽃다발 큰 거 하나 사다 줄 수 있어? 뭐? 꽃다발? 응.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대학 졸업할 때도 꽃다발 한번 못 받아봤잖아. 어머, 그랬나?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예전에는 엄마 돈 없을까봐 꽃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했는데 오늘은 나도 꽃다발 한번 받아보고 싶어. 알았어, 우리 딸. 엄마가 이번에는 꼭 제일 크고 예쁜 꽃다발 가지고 갈게. 예쁜 꽃 들이고 사진도 찍고 집에다가 장식도 하자. 우리도 이제 남들 사는 것처럼 재미나게 살아보자. 이 대화를 나눈 게 불과 3시간 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나선지 3시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렇게 웃으면서 나갔는데 네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 엄마가 꽃다발 가져왔잖아. 또 뜨고 이것 좀 봐. 아이고 효진아. 그날부터 저는 24시간 딸아이 옆을 지키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응급실에서 입안 병실로 올라온 유진이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그저 눈을 감고 누워만 있었어요. 다행히 자가호흡이 돌아와 인공호흡기를 뗐지만 그래도 여전히 몸에는 알 수 없는 기계들이 잔뜩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계의 숫자와 그래프만이 유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루 종일 모니터 속에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같은 수치들을 들여다보면서 가슴을 졸이고 또 졸였습니다. 판사 임용식 때 주려고 했던 꽃다발이 다 시들어버리도록 아이는 깨어나지 않더군요. 그러는 사이에 유진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누구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트럭 운전기사인데 친구들이랑 밤새 술 마시고 내기를 했답니다. 집까지 운전하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다 사고를 내니까 겁이 나서 도망갔던 모양이에요. 뭐라고요? 고작 술 퍼마시고 내기를 하다가 정금 같은 내 딸을 저지경으로 만들었다고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에 내기를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우리 유진이 불쌍해서 어떻게. 아이고, 그래서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구정하세요, 어머님.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딸이 식물인간이 된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가는데
우리 딸만 시간이 멈춘 듯 꼼짝도 않고 잠만 자는 것 같아 애가 탔습니다. 유진아, 왜 이렇게 잠만 자? 그동안 공부하느라 밀린 잠이라도 자는 거니? 언제쯤 깨어날 거야, 이제 그만 일어나자. 제발. 그때 회진 오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직 환자분한테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이 상태로 계속되다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그럼 이대로 영영 못 깨어나고 그냥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사실 이 상태로 3개월 정도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되면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져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얘가 얼마나 똑똑한 앤데 사법고시 패스하고 판사 될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엄마 밑에서 고생만 하고 아직 좋은 시절은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저 죽어도 제때 못 보내요, 선생님. 이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거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기적을 믿고 버티셔야 합니다. 지금 환자분을 지켜줄 사람은 어머니뿐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강해지셔야 돼요.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2달이 되어가는데도 딸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약도 없는 기다림에 점점 지쳐갔어요. 게다가 매일같이 불어나는 병원비 또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이 곁을 지키느라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를 보니 눈물이 절로 나더군요. 내가 돈이 많은 부모였다면 돈 걱정 없이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다 받아봤을 텐데. 유진아, 미안해. 지금 치료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돈 걱정까지 해야 하다. 못난 엄마라 너무 미안하다. 절망과 불안은 제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 이제 그만하기로 잘못된 마음을 먹고 말았습니다. 유진아, 불러도 대답도 안 해주는 우리 딸. 엄마 힘들어서 먼저 가려고? 엄마 말 들려? 엄마 지금 유진이한테 마지막 특별 인사하는 거야. 엄마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유진이 너도 너무 힘들면 엄마 따라와. 알겠지? 우리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거기서는 아프지 않고 힘들지도 않고 우리 둘 다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고생만 시킨 못난 엄마라서 미안해. 엄마 잘못 만나서 힘들었지? 좋은 옷, 좋은 음식 한번 못 누려보고 그래도 착하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마웠어. 유진이 덕분에 행복한 기억 많이 가지고 간다. 우리 하늘에서 꼭 만나자. 먼저 떠나는 엄마를 용서해줘.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전 무작정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는 환자들을 위한 야외 휴게실 같은 곳이 있어서 늘 사람이 많았는데 다행히 지금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저는 안전 울타리를 넘어 옥상 난간을 붙잡고 올라섰습니다. 이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홀가분하더군요.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작별을 구하고 난간에 붙잡은 손을 놓으려던 순간 누군가가 제 손을 잡더군요. 제 손을 잡은 그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전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서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제 손을 잡아준 건 바로
제 가정을 파탄낸 생간녀였던 겁니다. 저 때문에 미안합니다. 당신 맞죠? 그때 내 남편이랑. 네, 언니. 저 맞아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거 보니 그동안 많이 힘든 일이 많으셨나 봐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정말 미안합니다. 갑자기 남의 손에 이끌려 저 세상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저는 처음엔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죠. 그러다 점점 제정신이 들면서 제 앞에 마주선 상간녀의 얼굴도 또렷이 기억나기 시작하더군요. 내 남편을 빼앗아간 상간녀가 틀림없었어요. 상간녀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모습을 보였다니 수치심과 자괴감이 밀려오더군요. 그때 내 남편이랑 결혼한다던 그 사람 맞죠? 수영 씨였나요? 네, 맞아요, 언니. 그때가 벌써 20년도 전이네요. 근데 갑자기 여기 왜 나타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여기 병원에 진료가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조금 전 엘리베이터 안에서 언니를 보고 따라 올라온 거예요. 인사라도 드리려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난간 위로 올라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려 전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냥 놔두지. 왜 살렸어요? 왜? 살고 싶지 않아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렵게 선택한 길인데 왜 살려요? 내 인생에 왜 자꾸 끼어드냐고. 저는 너무 힘이 든 나머지 그토록 원망스럽던 상간녀 앞에서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렸습니다. 그 옛날 행복했던 내 가정을 파탄낸 것도 원망스러웠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끝내버리려고 했던 내 인생을 구해준 것도 원망스러웠어요. 그때 절망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저를 상간녀가 꼭 끌어안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따뜻한 사람의 온기 속에서 저는 죽을 만큼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으로 우습기까지 하더군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 빼앗아간 상간녀에게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어요. 울음 참으면 병 되는 거야. 많이 힘들었죠. 내가 미안해요. 전부 내 탓이에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우리는 자리를 옮겨 마주 앉았습니다. 병원은 웬일이에요? 누가 아파요? 우리 딸이 지금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판사 임용시켰다고 나섰다가 뺑소니 트럭에 치여서.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번엔 언니가 잘못했어요. 언니가 딸을 잘 돌봐서 얼른 일어나게 해야지. 아픈 딸 혼자 두고 옥상 난간에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언니 없으면 딸은 누가 돌보라고. 맞는 말이었어요.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딸에게 더 큰 고통 줄 뻔했다는 사실에 아찔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소영 씨 아니었으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을 저지를 뻔했네요. 내 손 잡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소영 씨가 그때 나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딸 생각해서 힘내야죠. 다시는 나쁜 생각하지 말아요. 아무리 식물인간이라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언니가 하는 말 다 듣고 있어요. 언니가 힘들어하는 것도 다 느끼고요. 그러니까 딸 위해서 힘내요. 언니가 희망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딸은 꼭 깨어날 거예요. 이렇게 위로의 말까지 건네니 너무 고마웠어요. 괴로웠던 마음이 조금 풀리자 오랜만에 만나는 상간녀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앞에 앉은 그 여자를 천천히 뜯어보니 그 여자는 세월을 비껴간 듯 주름 하나 없이 젊은 시절 그대로였어요. 고생 같은 건 절대 모르고 살아온 듯 고운 얼굴엔 젊어선 없던 우아함과 기품까지 더해진 것 같았죠. 왜 이런 말 있잖아요. 40세 이후의 얼굴은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거에 따라 얼굴도 바뀐다고요.
고생 모르고 살아온 금수저라 그런가. 수영 씨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네요. 보기 좋아요. 언니도 그래요. 여전히 너무 예쁘세요. 예쁘긴 무슨. 남의 집 파출부만 20년을 넘게 했어요. 꼴이 말이 아니지. 파출부요? 아, 언니도 참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구나. 근데 언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저도 그동안 참 힘든 세월 살았어요. 왜요? 그렇게 나내 쫓고 둘이 결혼까지 했으면서 뭐가 힘든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설마 결혼 안 했어요? 그건 아니고 결혼하긴 했어요. 하고 나서 바로 후회했지만 저 20년 동안 계속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20년 전에 우리 한번 만났을 때 언니 저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해 주려고 했었어요? 갑자기 20년 전 얘기를 꺼내니까 의아하더군요. 수영 씨가 내 남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실체를 알려주려고 했었죠. 원래 그 사람이 여자 관계가 복잡했거든요. 그랬어요. 네. 제가 홍전 임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랑 양다리 걸친 적도 있고 결혼하고 나서도 소소하게 의심 가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같은 여자로서 수영 씨도 속은 건가 싶어서 안타까워서 알려주려고 했죠. 그리고 또 수영 씨 집안 돈 노리고 접근한 것 같기도 해서 그거 다 알려주면 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어요. 여자 문제로 마음고생하던 그때가 생각나더군요. 사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바람기 때문에 제 속을 많이도 썩였었어요.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많았지만 뱃속에 우리 유진이 때문에 결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그때 언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네요. 그럼 그 고생을 안 해도 됐을 텐데. 왜요? 결혼 생활에 문제 있어요? 있었죠. 말도 못하게 많았죠. 이제 다 옛날 일이 됐지만요. 사실 그 사람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오래전에 세상 떠났어요. 네? 정말이에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그 사람 저랑 결혼한 후에도 계속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그냥 절대 못 끊는 나쁜 습관처럼 여자를 끊지 못하고 계속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다가 갔어요. 복상사로. 뭐라고요? 무슨 사? 아이고, 그렇게 가다니 정말 황망해서 말도 안 나오네요. 맞아요. 저도 그 일 때문에 한동안 집 밖에도 못 나오고 구황장애까지 생겨서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에, 마음의 병까지 얻고 수영 씨도 고생 많았네요. 그 사람이 저지른 짓, 바람 피우고 여자 문제 복잡했던 거, 그거 하나뿐이었으면 차라리 다행이죠. 자기 집 재산은 노름으로 애저녁에 다 들어먹고 사일합시고 우리 아빠 밀어내고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했어요. 꽤 많던 재산을 눈뜨고 빼앗긴 꼴이었죠. 정말 바보 같았어요, 저. 그 사람 죽고 나서 겨우 다시 다 찾아온 거예요. 20년 전 그때 정말 언니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언니는 정말로 날 위해서 충고했던 건데 바보같이 제가 거절해버린 거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그동안 저 때문에 힘든 세월 견디시느라 많이 고통스러우셨죠? 정말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제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저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 속에 사신 언니께 늘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저도 그 사람 바람기 때문에 언니랑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언니. 언니의 불행과 고통 다 저한테 책임이 있어요. 저는 얼른 그 여자를 일으켰습니다. 강산이 2번 변할 세월이 지나갔어요. 미움도 원망도 다 없어요. 이제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다 소용없으니까 그만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언니는 언니 남편 빼앗은 저한테 말도 안 되게 잘해주신 거예요.
뺨을 때리고 욕을 해도 모자랄 텐데 안 그러셨어요. 오히려 저한테 충고도 해줬고 제가 잘못을 바라잡을 수 있도록 기회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때 내가 그쪽을 찾아갔던 건 내 이혼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남편 실체를 알려서라도 두 사람을 갈라놓고 싶었어요. 그렇게 나쁜 남편 붙들고 살더라도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만났던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갖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다 지난 일이잖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안타깝지만 이제 저한테는 다 의미 없는 과거예요. 저한테는 지금 우리 딸 살리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따님 살리는 일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말인데요. 저한테 숙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 보상해 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상을 해요? 다 지난 일인데. 지금 언니가 처한 모든 불행들 전부 제 책임도 있어요. 제가 그때 언니 말 듣고 헤어졌더라면 언니는 이혼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 모든 일 전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의료계 쪽에 계세요. 언니 따님 이 병원에 두지 말고 그쪽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하면 어떨까요? 그런 병원비 같은 것도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수 있고. 네? 병원을 옮기라고요? 네. 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제가 부담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요. 말만 들어도 너무 고맙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건지. 지금 이거저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언니 딸부터 살려야지. 그 병원 내 쪽으로는 국내 최고예요. 의료진도 최고고 시설도 훌륭하고요.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해봐야죠. 그 여자 말이 맞더군요. 지금 뭐든지 가리고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내 딸만 살려낼 수 있다면 상간녀가 아니라 도둑놈 도움이라도 받아야 할 판이었죠. 정말 우리 유진이 도와줄 수 있어요? 저 우리 딸 꼭 살려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해보고 싶은데 저는 돈이 없어요. 염치 없지만 도움 받고 싶어요. 염치라니요. 제가 언니한테 드린 상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언니랑 언니 딸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전데요. 제가 전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정말 회개하는 기분으로 언니 딸 치료 제가 책임지고 도울게요. 그렇게 해서 제 딸은 그 여자 아버지의 친구가 병원장으로 있다는 뇌 전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딸아이를 깨어나게 하기 위한 모든 치료와 수술들을 진행했고 병원을 옮긴 지 6개월 만에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딸이 눈을 뜬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래도록 푹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스르륵 눈을 뜬 유진이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엄마. 예, 유진아. 엄마 알아보겠어? 여기 어디야? 너 8개월 동안이나 누워있었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딸을 다시 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왜? 여기 병원이야? 저는 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판사 임용식 날 아침 대법원 가던 길에 뺑소니 사고로 병원에 실려온 것부터 온갖 치료를 견디고 8개월 만에 눈을 뜨기까지의 이야기를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딸은 사고 난 것 자체를 아예 기억 못하더군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억해내서 뭐하겠어요. 당장 딸 몸 상태와 관련한 온갖 검사들이 시행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굴절되었던 것은 다 잘 아물었고 뇌 손상이 의심되던 부분도 특별한 후유증 없이 잘 회복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딸을 끌어안고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됐다. 이제 됐어 내 새끼. 이제 다 끝났어. 장하다 장해. 그 큰 사고를 이겨내고 멀쩡하게 살아 돌아오다니. 판사된 것보다 100배 천배는 작았다. 그래도 다시 걸으려면 재활치료 많이 받아야 한다잖아. 재활치료가 문제야. 식물인간에서 깨어났는데 앞으로 우리 둘이 못 헤쳐나갈 일은 없다. 저는 그 즉시 소영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어서 빨리 전하고 싶었거든요. 고맙다는 인사하고 싶어서 왔어요. 수영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제 딸과 저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죠? 언니 은혜라니요. 제가 누군지 잊으셨어요? 저 언니 남편 뺏은 상간녀잖아요. 제가 갚아야 할 걸 이제야 겨우 조금 갚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이제 딸 몸 회복되면 두 분 행복하게 사실 일만 남았네요. 언제 어디서든 행복하시기 멀리서 응원할게요. 왜 그래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어디 가요? 언니 마음 다 알아요. 어떻게 저를 편하게 대하실 수 없다는 거. 제 도움도 딸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거. 제가 언니 눈앞에 자꾸 띄면 언니도 마음이 계속 불편하실 거예요. 저랑 관계된 기억은 싹 다 잊고 새로운 인생 사셔야죠. 저 이번에 미국 들어가요. 거기서 저도 새 출발하려고요. 저 피해서 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거였어요. 가기 전에 언니랑 딸 다시 행복해진 모습 보고 가니 마음의 짐을 좀 덜게 되네요.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영원히 기억할게요. 제 딸 살려준 은인으로. 그럼 저 언니한테 조금은 속죄했다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저 다 잊었어요. 과거는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수영 씨는 제 은인인걸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희 둘은 정말 오랫동안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음속 응어리진 상처가 조금은 아무는 기분이었죠. 한 남자를 놓고 본 저와 후처로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 새 출발을 응원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수영 씨와 저의 인연은 악연이 아닌 좋은 인연이었나 봅니다. 수영 씨가 떠난 뒤 저는 제 인생에 남아있는 마지막 숙제를 해결하러 갔습니다. 바로 유진이와 함께 20년 만에 부모님을 찾아뵌 거죠. 그동안 몇 차례 전화로 간단한 안부만 물었을 뿐 찾아뵐 용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건강해진 유진이를 데리고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엄마, 나 왔어요. 아이, 이게 누구야? 왜 이제야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그렇게 오라고 해도 오지 않더니 이제야 왔구나. 건강하시죠, 아버지는? 우린 다 괜찮아. 잘 지냈다? 나는? 아이고, 그것도 내 딸도 많이 늙었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냐? 엄마가 거친 손으로 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이 손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세월에 장사 없다고 엄마는 어느새 7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어 계시더군요. 그동안 정말 크나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처음에는 이혼한 게 미안해서 나중에는 오랫동안 못 찾아뵌 게 죄송해서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 기대가 크셨던 거 알아요. 근데 실망만 시켜드렸어요. 엄마가 바라는 딸이 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아무것도 못 됐어요. 정말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이렇게 나한테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실망은 누가 실망을 해? 너는 예나 지금이나 너무 자랑스러운 내 딸이야. 혹여 엄마가 어릴 때부터 네 마음에 부담을 줬다면 미안하다. 너한테 바라는 건 그저 건강하게 잘 사는 거야.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시는데 눈물이 너무 나서 혼났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하고 가슴 뿌듯한 일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오랜만에 돌아와도 저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좀 더 빨리 찾아뵐 걸 후회가 들었습니다. 엄마, 제 딸 유진이에요. 아주 어릴 때 보고는 못 봤는데 벌써 이렇게 커서 어른이 됐어? 아이고 세상에, 우리 손녀딸 잘 왔다. 지금이라도 잘 왔어. 엄마, 손녀딸이 엄마 소원 풀어줬어요. 무슨 소원? 엄마가 저 판금사 만들고 싶어 했잖아요. 우리 딸이 나 대신 엄마 소원 이뤄줬다고요. 뭐, 그게 진짜냐? 우리 딸 진짜 판사 됐어. 다음 달부터 출근해요. 어머나 세상에, 그게 정말이냐? 이렇게 큰 경사가 어디 있어?
엄마는 유진이와 저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는 부모님 곁에서 유진이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동안 못다 했던 효도도 원 없이 실컷 하려고요. 얼마 후 유진이는 판사로 정식 발령을 받아 첫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전 정말 너무 커서 두 팔 안에 안기도 힘든 커다란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무슨 꽃다발이 이렇게 커? 너 기억 안 나? 나보고 꽃다발 준비해 오라고 했잖아. 내가? 그래,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 꽃다발 못 받아서 한 맺혔다며. 뭐? 정말 내가 그랬어? 우리 딸 이제 정말 이 꽃들처럼 예쁘게 활짝 핀 날들만 계속되라고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 가진 훌륭하고 멋진 판사 되라고 엄마가 준비한 거야. 고마워 엄마. 고통이 한가운데서 누구나 먼 훗날 다가올 행복을 상상하기 어렵죠. 현재 나를 둘러싼 고통에 빠져 허우적대기 바쁘니까요. 그렇지만 전 믿습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면 행복으로 가득한 섬이 저기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저도 행복의 섬을 향해서 더 열심히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만의 행복의 섬에 도달하기를 바라면서 저의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